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4.19 때 그 지 아버님이 그 당시 지금 민주당 혹은 본 적이 다릅니다. 그때 민주당의 그 신익희 조병옥 박사를 참 좋아해서 대통령이 됐었는데 두 분이 대통령 선거 운동되면서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고 4년 후에 또 월터 리드에 가서 수술받다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신익희 조병옥이. 그래서 지 아버님이 거기 쇼크를 받으셔서 정신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양 정신병원에 입원을 석 달인가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다니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달의 입원 끝에 완쾌된 아버지는 퇴원 한 달 만인 10월에 답심리에 병원을 개업했다. 병원에서 이제 나오시자마자 또 한 달이 있다 금방 또 병원을 하셨어요. 나는 완쾌한 아버지를 보고 다른 병은 몰라도 정신질환만큼은 가족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또 내가 의대를 가면 정신과 의사를 할까 하는 한가한 생각도 했다. 제가 저 공부 못하는 거 생각도 못하고 의과대학 가면 정신과 의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진찰실에서 가운을 걸치고 책이나 신문을 읽는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나는 가끔 아버지가 참 귀엽구나 하고 생각했다. 오뚜기처럼 지칠 줄 모르는 어머니도 생기가 돌았다. 사실 그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서 귀엽다는 생각을 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참 우리 아버지 참 귀엽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심리 병원에서 두 분은 병원의 약재실에 붙은 작은 방을 쓰고 큰형과 나와 충교 이렇게 셋은 자그만 마당 건너 안채에 딸린 방을 썼다. 내 바로 위 윤교영은 아직 수원에서 수원 농고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매일 이른 아침에 병원 청소를 했다. 길에서 이는 먼지 때문에 오후에 한 번은 더 쓸고 닦아야 했다. 일요일에는 내가 나섰고 틈나는 대로 병원 일에 매달렸다. 아버지 어머니를 돕는다는 것 이상으로 우선 재미가 있었다. 심부름도 도맡았다. 병원에서 필요한 약이나 기구는 전문 공급상이 있었어도 약방에서 사와야 할 것도 많았다. 나는 약을 소분해서 약포로 예쁘게 싸는 법도 제대로 배웠다. 엉덩이에 피하 주사 놓는 법도 배웠다. 제가 이제 약을 잘 쌉니다. 지금도 이렇게. 엉덩이 어느 부분에 주사를 놔야 하고 소독은 어떻게 하며 바늘의 각도 그리고 찌를 때 환자가 아픔을 덜 느끼게 찰싹 한 번 때리는 법까지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병원에는 매일 주사를 맞으러 오는 결핵 환자가 몇 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면 내가 대신 주사를 놔주었던 경우가 몇 사람 있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핵 전문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을 약국에서 사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학생 주사 놓을 줄 알아? 한 게 발단이 되었다. 내가 병원에서 알짱대는 것을 자주 봐왔던 터였다. 까까머리 고등학생인 내가 먼저 중불나게 나서서 제가 놔드릴까요? 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 제가 그때 그 스트랩토마이신, 결핵에 걸려서 스트랩토마이신을 맞으러 오는 환자 몇 명을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주사를 엉덩이에 이렇게 놔줬습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나는 이 글을 정리하며 새삼스레 이런 상상도 해본다. 바로 60여 년 전 일개 조그만 의원급 병원에서 벌어졌던 지속적이 아닌 잠시간의 일이고 또 그 의사가 이미 사망한 지 50년 가까이 됐다고는 하지만 자격이라고는 반포너치도 없는 날탕 고등학생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했으니 이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 아닐까. 제가 지금 한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이제 환자가 주사도 놔주고 그랬으니까 이거 의료법 위반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버지는 3일에 한 번꼴로 동네 왕진을 갔다. 119나 앰뷸런스가 흔치 않던 때라 또 택시 타기도 비싸고 쉽지 않아서 사람들은 급하면 와서 의사를 모셔갔다. 산 꼭대기에 산 몇 번지
사는 주민은 더구나 차를 타고 병원을 올 수가 없었다. 가끔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환자를 업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는 당장 급한 처치만 하고는 병원에 와서 약을 지어 보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왕진 환자는 열이면 6, 7이 외상이었다. 치료비를 외상으로 한다. 듣기에도 낯선 단어이지만 사실이다. 산모들은 출산을 도와주는 조산원을 부르거나 조산원에 가는 수가 있었지만 많이들 병원에 와서 애를 낳았다. 가끔은 조산원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출혈로 급히 왕진을 가는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또 낙태도 많이 했다. 모두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 언제 아기 낳고 반듯하게 기를 형편이 아니었다. 피임약이나 콘돔도 없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아버지를 돕고 나는 밖에서 심부름을 했다. 간호사를 두어도 오래 있지를 않고 들락날락했다. 큰 종합병원 근무를 해야 대우도 좋고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임신 3개월까지는 통상의 낙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4개월째에는 수술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었다. 태아가 커서 출혈이 심해질 수 있어 산모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자연 출산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시킨다고 했다. 산부인과 병원은 거의 낙태 수술로 유지하고 돈도 번다고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했다. 나는 아기의 커다란 머리가 어떻게 어머니 몸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는 엉뚱한 질문도 했는데 나의 이 질문에 두 분은 난감해했다. 나는 엄마 몸속에는 작게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강냉이를 튀기는 것과 같이 커지는 원리일 거라는 답을 내놓고 두 분을 깔깔대도록 웃겼다. 그래도 나는 기발한 내 천재성에 우쭐했다. 나는 이 정답을 이로부터 3, 4년은 더 철석같이 믿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천진하게 또 크게 웃는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는데 그 몇 년을 두고두고 친구들에게 이 원리를 이야기하며 잘난 체를 했다. 의사들이 내가 하도 자신있게 치고 나가니까 모두 반박도 못하고 그런가 하는 표정이었다. 고등학생인데도 순진했고 알로 까지지도 않았다. 수가, 이제 그 치료비 해주는 그 병원 수가를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던 때 아버지는 의사들이 쓰던 숫자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9자로 된 스털랜드였다. STHERLAND 요겁니다. 스털랜드. 제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죠. 의사가 치료비를 얼마다 하고 입에 올리는 것은 흡사, 장사꾼이 시장 통해서 물건값을 부르는 것과 비견되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부호를 써서 사무장이나 수납에 액수를 알려주었다. SEOP는 1400이고 RNDOP는 58,900이다. 스털랜드를 1, 2, 3, 4, 5, 6, 7, 8, 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PQR, STU 등 이하의 숫자는 0을 뜻한다. 환자 가운데는 치료비를 물건값 깎듯이 깎는 사람도 있었다. 아버지는 난감해하며 있는 대로 내고 가라고 했다. 그때는 뭐 의사가 얼마다 그러면 얼마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그걸 깎아달라 그러니까 참 그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그냥 놓고 가라 그러고 뭐 그러. 아프면 우선 약방부터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약까지 모두 받아들고 돈이 없으니 주소만 적어놓고 가겠다는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은 꼭 나왔다. 반은 받았지만 영영 소식이 없는 사람도 반이었다. 외상 회수율이 결코 50%를 안 넘었다. 나는 속으로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돈 가져왔느냐고 물은 후 진료를 할 수도 없고 의사도 돈은 못 벌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참 난감한 일이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꼈다. 그렇죠. 뭐 외상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러고 치료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료하고 약도 다 준 다음에 외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왜 뭐라 그럽니까? 의사가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걸 누군가요? 그게 페스탈로치인가? 의사를 환자에게 바가지 씌우지 말라는 얘기지 아버지처럼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는 의사가 되라는 말은 아닐 것으로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럴 때는
나는 똘똘했다. 심지어는 먼저 번에 갚지 않은 치료비가 있는데도 또 말 한마디 없이 외상으로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자주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일일이 기억할 타입도 아니고 설사 알아본들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릴 만큼 변변하지도 못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자동 체크가 되던 시절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외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냥 또 치료받고 약 타고 그냥 또 외상이로 또 가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금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는 없었다. 나는 일요일이면 주소를 몇 개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수금을 한답시고 나섰지만 대부분 주소가 산 몇 번지로 되어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찾아봤자 빈집이거나 애나 노인네가 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나운 개가 으르렁대니 문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다. 사람을 만난들 예 알았어요 갖다 드릴게요가 전부였다. 뭐 누러 갈 때와 누고 나서가 다르단 말 그대로였다. 뭐 똥 누고 나서 똥 누울 때 다르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뭐 수금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찾았던 집은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다. 산 몇 번지 뭐 그랬습니다. 산자 들어가는 주소가 국유지에 지은 무허가 주택이라는 사실은 먼 훗날 알았다. 이곳에 뚝딱 한 채 들어서면 산 1번지, 또 저 멀리 또 한 채 뚝딱 들어서면 산 2번지 하는 식으로 번호를 먹이다 보니 지역을 단골로 다니는 우체부가 아니면 보통 사람은 언감생심 제대로 된 주소를 찾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왕진 가방에는 의료기 말고도 손전등이 항상 들어있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밤에는 이것 없이 산등성을 다닐 수 없어서 그랬다. 악어 가죽으로 된 가방은 모르면 몰라도 30년은 돼 보일 만큼 관록이 엿보였다. 생전 밖에서 술 마실 일이 없는 아버지는 이옥들이 소주에 활명수 한 병을 타서 하루 3번 점심과 오후 그리고 저녁 반주로 나누어 들었다. 간이나 육회거리 그리고 술 한 병과 약국에 들러 활명수를 사는 일은 내가 도맡았는데 어머니가 깔끔하게 담아내는 솜씨는 보기에도 정갈하고 모양도 있었다. 아버지는 육회를 기름도 안 두른 생고추장에 찍어서 들었는데 그 곁에서 가끔 얻어먹으며 술맛도 배웠다. 매일 술 한 병씩을 사러 다니는 게 번거로웠던 나는 아예 한 박스를 들여놓자고 했더니 아버지는 견물생심이고 또 당신이 그렇게 자제력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입니다. 술 한 병 사고 이제 약방에 들려서 활명수 한 병 사고 정육점에 들려서 반건 이렇게 사고 이제 심부름을 꼬박 3년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한여름 답심리 병원 바로 문 앞에서 7살 된 여자아이가 소 달구지에 스쳐 넘어졌는데 마침 대나무 발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멀쩡했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가 맥박을 짚어보고 청진기로 가슴도 진찰하더니 인공호흡을 한참을 했다. 그래서도 아이는 뇌를 다쳤는지 끝내 깨어나지를 못했다. 곧 뛰어온 아이 엄마가 오열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찰나의 일이라고 느꼈다. 60년 전 일이다. 제가 그때 이게 죽고 사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로구나 하는 걸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느꼈습니다. 이미 60년 전 일입니다. 얼굴에 구렛나룻이 유난히 성했던 아버지는 매일 면도를 했는데 보름에 한 번은 수십 년은 썼음직한 독일제 면도칼을 숫돌에 정성 들여 갈아서 나를 세웠다. 안전면도기는 아직 세상에 선을 보이기 전이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알짱대는 나를 붙잡아 까끌까끌한 당신의 턱수염을 내 얼굴에 비벼대기도 했다. 50대 들어서 잠시 카이제일 콧수염을 기르기도 했으나 손질에 어떻게나 시간을 잡아먹던지 밀고 기르고 하기를 반복했다. 우리 5 형제는 아무도 아버지의 이 풍성한 수염을 물려받지 못했다. 답심리에서 병원을 연 지 1년 후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바로 그해 5월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4.19가 났고
1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큰 형수가 들어왔다. 형수는 예쁘고 늘씬했다. 형수가 살림을 책임지니 어머니는 자연스레 부엌에서 해방됐다. 어머니는 살림에 얽매여 좋아하는 화투놀이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이제 살판이 났다. 큰형은 집도 새로 장만했다. 형수는 우리 집안 부흥의 복덩이였다. 제 큰형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집도 새로 사고 그랬습니다. 복덩이죠. 군사혁명이 일어난 때부터 대도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연료와 난방용으로 구멍이 송송 뚫린 19공탄이 보급되었다. 벌거벗은 산도 점차 푸른 옷을 입기 시작했다. 박정희 소장이죠.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남한에서 나는 가루 무연탄을 진흙을 섞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연탄을 각 가정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 밥해 먹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산이 이제 푸르러지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그 산에 가도 나무가 아주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때 시작된 일입니다. 이북에는 지금도 뭐 산이 뻘겋잖아요. 예. 고등학교는 3학년 때 문과반과 이과반을 갈랐는데 아들 5 중 의사가 되기로 어려서부터 점찍혀 있던 나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문과로 틀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갈등이 많아서 안 좋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이 보장되는 시대도 아니다. 친척이나 친구도 아파야 찾아오고 정작 본인은 매일 얼굴 찡그린 사람만 상대하니 인생이 우울하다고 했다. 그때 아버지가 참 글루미하다고 그랬어요. 글루미.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유식하네 그랬습니다. 나는 문과 3클래스 중 공부 못하는 이제 돌멩이 돌반이라고 해서 돌반. 나는 문과 3클래스 중 돌들만 모아놓은 열반에 배치되었다. 돌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과는 5클래스였다. 우리는 열반을 스스로 돌반이라고 불렀다.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집에서는 제가 돌반인 줄 몰랐습니다. 뭐 굳이 얘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었죠. 내 작은 키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평균이 되는가 싶더니 2학년이 되면서 한여름에 옥수수 크듯 쑥 자랐다. 흡사 양쪽에서 자와 느리듯 컸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그냥 키가 뭐 170, 지금 나이가 먹어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179로 컸습니다. 꼬마가 그냥 벼랑간에 이제 커졌어요. 키 큰 값도 했다. 죄송합니다. 땅딸막하고 눈이 가로로 불량스럽게 찢어진 선배 하나가 내 옆구리를 찔러 역도부 건물로 데려가더니 아무 말 없이 다짜고짜 주먹 한 방으로 내 입안을 헤집어 놓았다. 제가 이제 키가 벼랑간에 커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낙제를 해서 저우 같은 반이 된 실질은 선배죠. 그냥 역도부로 데려가더니 저를 한 방 먹이는 바람에 제 입안이 팍 이 찢었어요. 선배라 봤자 낙제에서 같은 학년이 된 동기생이었다. 한 대를 된통 맞은 나는 팍 엎어져 꿍 소리를 내고 잠시 뻗었다. 그리고 죽을 상을 하고 억지로 일어섰다. 맞을 때 순간적으로 위아래 이를 꽝 깨물어서 이빨은 멀쩡했다. 공연히 발딱 일어나 매를 청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이제 이왕 맞는 순간에 제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안 그러면 권투 선수들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그 마우스픽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입을 꽉 다물어야 이빨이 안 상하죠. 그 대신 이제 입천장이 찢어졌습니다. 크게 안쪽에서. 근데 이제 빨딱 일어나면 또 한 대 맞을까봐 그냥 일부러 좀 뻗었죠. 놈은 얼굴을 만지며 비실대는 나를 보고 한마디 했다. 자식, 별거 아니네. 나는 나대로 생각했다. 멍청한 새끼. 보면 모르니 꼭 때려봐야 알게? 그러니까 낙제했지. 제가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멍청한 새끼. 나같이 멍청이 키 크고 멀대 같은 놈을 그게 멀대인지 뭔지 꼭 때려봐야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못 알아보니까 너 낙제했지 이놈아. 이제 그렇게 그때 그냥 맞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굳은 살이 흉하게 박힌 그놈 주먹은 아주 크고 다부졌다. 나는 큰 키 신고식을 이 한 방으로 때웠다. 아버지가 담임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의로했다. 아버지는 붕산술을 만들어주며 학교에서도 자주 입가심을 하라고 했다. 우리 형제 중 밖에서 얻어 터지고 온 경우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1학년, 2학년 연속 내 담임을 했던 김상칠 선생은 물리를 가르쳤다. 저를 이제 1, 2학년 담임 선생이 김상칠이라고 물리 가르친 선생입니다. 그분 선치는 한국 최초의 번역 시인인 김옥이다. 6.25 때 납북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김옥은 시인 김서월의 스승이기도 하다. 뭐 진달래, 앞산의 진달래 뭐 이런 시를 쓴 김서월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스승이 김옥 씨고 김옥 선생의 아들이 저를 1, 2학년 담임을 한 분입니다. 30 중반에 내 담임은 말수도 적고 두상도 수제형으로 생겼는데 종례 시간에는 곧장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음도 탔다. 선생은 물리 과목보다는 철학이나 문학을 가르쳤으면 더 어울렸을 인상이었다. 2학년이 끝나기 며칠 전인 2월 중순 종례에 담임이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용, 너 이따 교무실로 와. 교무실에서 담임은 밑도 끝도 없이 짧게 물었다. 너 대학 갈 거니? 네. 그럼 이대로 올라가면 3학년 졸업도 못하니까 1년 더 해서 올라가. 말수가 적은 담임은 또 말하는 법도 어벙했다. 낙제란 말은 입에 안 올렸지만 학년 초에 내 입을 헤집어 놓았던 그 선배라는 작자처럼 한 해를 꾸르란 얘기였다. 나는 지체 않고 둘러댔다. 아버지가 이 학교 18회고 형이 45회고 내 동생이 요 밑에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낙제하면 대학은 건영단 집에도 못 들어간다. 듣고 있던 담임이 한마디 했다. 가봐. 담임이 이제 제가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이놈이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 대학 갈 거냐?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너 이대로 3학년 돼봤자 대학을 못 가니까 2학년 다시 한번 꿀어서 실력을 닦아서 올라가라. 이제 아주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18회고 우리 형이 45회고 제가 이제 9년이 늦은 54회고 내 동생이 바로 여기 다니는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응당 심각했어야 할 우리 둘의 대화는 이렇게 심플하게 끝났다. 낙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절명의 순간에 이런 한가한 소리가 내 입에서 술술 나왔다. 올려만 주시면 열심히 해서 졸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어쩌고 하는 소리는 안 하고 2대에 걸쳐 4명이 중앙가족이니까 봐달라는 소리만 한 셈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집에서도 안 하고 친구에게도 안 하고 곧 잊었다. 눈곱만큼도 걱정을 안 했다. 에이 설마 했다. 잠도 잘 잤다.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며칠 후 나는 3학년이 되었다. 똥오줌 못 가리던 철없던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못했지만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곰곰이 되돌아보니 그 상황에서 내가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은 둘 중 하나의 가능성 외에는 없었다. 담임이 내가 한 아버지, 형, 동생 어쩌고 한 말을 동창 명부에서 확인한 후 자의로 어느 한 과목을 슬쩍 건드려 평균을 60 이상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고지고대로 교무회의에 그 성적을 들고 나가 얘는 가족 3명이 중앙과 여차여차한 인연이 있으니 가진급이라도 시켜서 졸업장을 손에 쥐어 내보내는 것이 학교로서의 도리라고 선생들을 설득했거나 둘 중 하나다. 그 담임이 그랬겠죠. 뭐 지금 전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니까 과목 하나를 슬쩍 50점을 뭐 80점이 만들어서 평균을 62로 만들었거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가진급이란 것은 전 과목 평균은 낙제 점수지만 사정을 봐서 올려는 주되 여차하면 졸업장은 못 줄 수도 있다는 일종의 조건부 진급이다. 그렇기는 해도 졸업장을 들려서 일단 학교를 내보낸 다음에는 무엇가 되든 그건 학교로서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3학년을 다 마쳤으면 큰 사고를 쳐 퇴학을 당하지 않는 한 거의 다 졸업장을 받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고3이 돼서 졸업은 하고 이제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 평소 말주변에 나를 구제해 준답시고 교무회에서 침을 튀겼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천상 손쉬운 점수 올려주기일 텐데 나도 후자의 무게를 두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교장은 중학교 졸업생 420명 중 무려 120명이나 본교 진학을 탈락시킨 최복현 씨로 섯을 벌었던 시절인데 어디라고 감히 그 앞에서 나 같은 무지렁이를 가진급시키자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켜주고 싶으면 혼자 슬쩍 해치워야지 공개했다가는 될 일도 말아먹을 형세였다. 기록이 있다면 혹 자기 과목 물리를 95점쯤 주지 않았을까. 졸업 후 27년 만인 1990년 외국에서 5년을 공부한 내 아들 의철이를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시키느라 학교를 방문한 길에 이분을 찾았다. 그러나 그분은 퇴직 후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 듣기로 마산 국립요양원에서 치료 중 돌아갔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분의 명복을 빈다. 고3 문과 돌반은 가관이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일도 없는 야구부 선수들은 모두 이 돌반에 쓸어 담았다. 진작에 낙제했던 실질적인 선배도 대여섯이나 됐다. 그 중에는 1년 전 내 입안을 헤집어 놨던 그놈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이 돼서 그 돌반에 갔더니 뭐 야구 선수들은 다 그 반이에요. 그리고 낙제해서 한 6명쯤 되고 뭐 눈이 오는 날이면 교실은 동그랗게 뭉친 눈덩이가 날아다니는 놀이터가 됐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난로 위에 올린 도시락 반찬 냄새가 가득했다. 공부가 시원찮은 녀석들이라 그런지 유난스레 먹을 것을 챙기고 수선스러웠다. 학교에서 선생들은 어차피 인류대학과는 담싼 돌반 수업은 대충대충 했다. 수학, 영어에 집중하는 단과 학원과 입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종합 학원들이 종로 이가에 밀집해 있었는데 이곳은 온종일 재수생과 방과 후 오는 학생들로 버글댔다. 종로 이가에는 YMCA 지금은 호텔인가 유수 호스텔이 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학원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내 가까운 친구 몇도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이곳으로 갔는데 나는 얘네들을 따라 서너 번 오긴 했어도 골목 안 삼류 재개봉관인 우미관 극장에서 애들과 더불어 서부영화 한 편 본 것이 고작이었다. 끝나면 걔들은 학원으로 나는 집으로 갔는데 하나도 궁금하지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조금은 둔치였다. 제가 좀 둔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작은 고무공을 갖고 야구 흉내를 내는 찜뽕이라는 놀이를 했다. 한 손으로 공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공을 쳐서 보낸 다음 야구 룰에 따라 점수를 내는 게임인데 이것이 유일한 오락 겸 스포츠였다. 다행인 것은 내 주변에는 그 흔한 담배를 태우거나 깡패짓 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었다. 나도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리는 시합에 두어 번 수업을 빼먹은 게 고작이었다. 수업 중 앞에 나가 야단 맞는 게 창피해서 졸거나 딴짓 하지 않으려는 내 습관도 여전했다. 제가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 와서 참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펴는 적이. 근데 다만 이제 그 수업할 때 뭐 딴짓하면 선생이 불러내서 골반도 주고 때리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제 그 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빼지 않고 산동네로 수금 다니는 일은 3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했다. 오후 내내 찾아다녀 봐야 10군데 가기도 쉽지 않은데 말도 야무지게 못하고 쭈뼛쭈뼛하는 애송이 고등학생에게 선뜻 여기 있어 하고 외상값 치료비를 내미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중학 이후로 동네에 친구가 없는 나는 집과 병원을 뱅뱅 돌며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은퇴한 동네 어른들과 나누는 대화도 귀동냥했다. 50 후반의 아버지는 20년이나 더 연세가 우인 동네 어른들과 소리내어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아버지는 좀처럼 내게 뭘 갖고 그렇게 웃었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동네 그 70 중반 훌쩍 남은 영감님들이 이제 지 아버님이 병원에서 동네에서 이제 의사를 하니까 좀 말하자면
유식한 인텔이 아니겠어요. 환자들이 없는 한가운 시간에 이제 놀러 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음담패설이겠죠. 의사니까 이제 맘 놓고 또 여자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뭐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실 다니기를 좋아했다. 점심 전에 나가면 빨라야 오후 6, 7시, 대부분은 저녁도 얻어 드시고 밤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화투 600을 아주 좋아했다. 집에서 시간만 나면 화투로 하루 운세를 본 오강을 뗐다. 집 나간 작은 누나는 아직 소식이 없었고 홍룡 큰 누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사업에 바빴다. 나는 일주일에 4, 5일은 학교에서 답심리를 예사로 걸어서 왔다. 제가 이제 개동 박원순이가 죽은 거기 중앙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답심리 이게 참 멀죠. 뭐 얼핏 따져도 한 16, 17km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은 학교에서 답심리를 걸어서 왔다. 개동에서 창경궁을 지나 보문동 고려대학교를 거쳐 경동시장, 청량리시장을 거쳤다. 청량리 588번지 사창가도 곁눈으로 살피며 집까지 1시간 반을 걸었다. 내 걸음은 무척 빨랐다. 차비도 아깝고 사람 구경도 재미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구경 중에 으뜸은 사람 구경인 줄을 터득했다. 구경 중에 사람 구경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회사를 다니고 이제 외국에 가도 뭐 어디가 유명하다 그런 데는 안 가고 길거리에서 사람 구경하는 걸 공항에서부터 지금도 즐겨 합니다. 사람 구경이 재밌잖아요. 감사합니다.